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통계학 개론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과 검정은 이 현상이 정말 우연히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에는 H0 또는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건데요. 이것은 관측된 사실이 순전히 우연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또 H1 또는 대립가설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측된 사실이 어떤 요소가 우연과 결합되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관측된 사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타났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 통계량을 정합니다.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계산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P값을 구합니다. P값이 작을수록 H0,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약해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P값과 정해진 유의수준 알파를 비교합니다. 알파는 어떤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즉, P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영가설,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관측된 결과의 본과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표본이 큰 경우에서 비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표본이 크다는 것은 정규분포, Z분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표본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T분포라고 봅니다. 이때는 표본 수가 30개 미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크다는 것은 표본이 30보다 큰 경우이고, 여론조사 같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보통 적어도 1000개 정도 됩니다. 우선 1단계로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두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고 합시다. 이 여론조사에서 A 후보자와 B 후보자의 지지율이 같다는 것, 즉 두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0.5로 같다는 경우를 H0 귀무가설로 둡니다. 대립가설로는 A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는 가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P값이 0.5보다 크다인 경우죠.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P값이 0.5보다 크다일 수도 있고, 0.5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마 0.5가 아니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그렇게 0.5보다 크다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동전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동전의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할 때는 동전이 정상이면 정상이면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이 각각 똑같이 0.5이므로 H0는 0.5이고 H1은 0.5가 아니다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규모 가설은 0.5이고 대립 가설은 0.5가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1단계에서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갖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봅니다.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얻어진 결과가 가설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검정 통계량 ZOBS라고 하는 거 없죠? 요 분포는 Z 검정 통계량은 표준 정기 분포를 갖습니다. 그랬더니 요 검정 통계량 값이 Z 값이 3.16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가설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의수준 알파 값을 찾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을 그대로 쓴다면 알파 값에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을 찾으면 됩니다.
알파 값을 쓴다면 검정 통계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면 그게 P값이 됩니다. 이때 알파 값은 대립가설에 따라서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알파에 해당하는 통계량보다 멀거나 검정 통계량의 P값이 알파 값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는 큰 표본에 대해 비율에 대한 검정이라면 이번에는 큰 표본의 모평균에 대한 검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과자를 만드는데 그것이 16g이라고 합시다. 이 과자를 만들어 판매 업체에 납품하는데 판매 회사에서는 진짜 16g인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16g을 모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49개를 뽑아서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15.9g이고 표준 편차가 0.35g이었습니다. 49개를 뽑아서 무게를 재봤으니까 30보다 크니까 큰 표본에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모평균은 16g이고 표본에 대한 평균은 15.99, 편차가 0.35다. 그러니까 16보다 15.9가 작으니까 약간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16이 아닌 걸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과자에 문제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Z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Z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P값이 0.0227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아주 멉니다. P값으로 보면 0.0227이니까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죠? 그러면 귀무가설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자의 무게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평균이 49개의 평균이 15.9였는데 9g이었었는데 원래 기준은 16g이란 말이에요. 타깃이.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15.9라는 것은 16보다 작다. 당연히 숫자로는 작죠. 이 분포가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파는 그 판매 회사는 납품받은 과자들을 생산회사에 반품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의 목표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겉보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케이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대상의 특성상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통계와 다르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표본의 모평균에 대한 검정입니다. 아까 얘와 동일하게 했을 때 공장에서 과자를 만드는데 이것이 16g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판매회사는 팔기 위해서 그 검수를 할 때 진짜 16g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g을 모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 49개를 샘플링 했었는데 이번에는 25개를 뽑아서 무게를 재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평균이 똑같이 15.9라고 하겠습니다. 25개의 표본에 과자의 평균이 15.9g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0.7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일까요? 검정 평균량을 계산해 봅니다. 이때는 작은 표본이기 때문에 t 분포를 이용합니다.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t 통계량이 마이너스 0.43이 나왔습니다. t 통계량이 마이너스 0.43이 나왔습니다. 유의 수준 0.05의 통계량은 마이너스 1.895입니다.
T 통계량이 유의 수준보다 중심에 더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P값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P값을 이용하지 않고 그 검정 통계량의 위치와 그리고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통계량의 위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했더니 T 통계량, 표본에 의한 통계량이 유의 수준보다 평균인 중심에 더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자의 무게가 목표에 만족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 회사는 과자들을 그래서 납품받아서 이제 팔면 되겠죠. 똑같이 평균이 15.9였는데 하나는 49개 큰 표본에서 구한 평균이 15.9였고 또 하나는 25개 작은 표본에서 구한 평균이 15.9로 똑같았었는데 큰 표본에서는 H0가 그러니까 15.9도 16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죠. 차이가 있어서 H0가 기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큰 표본에서 얻어진 15.9는 16과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었고 작은 표본에서는 작은 표본에서의 15.9는 16과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H0 규모 가설을 채택을 했습니다. 똑같은 평균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배울 점은 어, 숫자가 같더라도 이것을 T분포로 볼 것이냐 Z분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샘플링의 문제입니다. 샘플링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샘플링을 잘 또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울러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의 수준을 0.05로 했다는 것은 0.05만큼, 다시 말해 5%만큼의 오류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류를 더 줄이기 위해서 유의 수준을 0.01로 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은 상태를 H0, 화재가 난 상태를 H1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화재가 나지 않은 상태를 채택한 것을 무경보라고 하겠습니다. 또 화재가 나지 않은 상태를 기각한 것을 경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경보 센서가 있는데 그 화재가 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는 경보가 안 울리는 것, 그리고 화재가 났다라고 인식을 해서 경보가 울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H0인데 H0를 채택한 것, 즉 실제로는 화재가 나지 않았고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을 무오류라고 합니다. 맞죠?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아서 경보가 안 울린 거예요.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는 H0,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이 화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H0를 기각해서 화재가 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매우 민감해서 화재가 나지 않아도 자주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보기의 민감도가 유의 수준이 되며 경보기가 민감할수록 유의 수준 알파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는 H1인데 H0를 채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경우를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경보기의 민감도가 낮을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또 실제로는 H1인데 H0를 기각한 경우, 즉 실제로 화재가 났고 화재가 났다고 판단하여 경보가 울리는 경우를 또 무오류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경보기의 민감도를 유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유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경보기에 민감도를 낮춘다는 것이 되고 쓸데없이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종 오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화재가 날 경우에 경보가 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제2종 오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제1종 오류가 낮아지면 제2종 오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분포를 화재가 나지 않는 것, 주황색 분포를 화재가 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을 0.05로 하면 베타 오류의 넓이는 주황색 분포와 알파 0.05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베타 오류의 넓이는 주황 분포하고 알파 0.05 요것의 면적이 베타 오류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을 만약에 0.05에서 0.01로 더 줄인다. 유의 수준을 줄인다라고 하면 요 베타 오류의 넓이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였었는데 요렇게 되니까 더 넓이가 넓어집니다. 베타 오류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말은 경보기의 민감도를 줄여서 가짜 경보의 가능성을 줄이면 진짜 화재가 났을 때 경보가 안 울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파의 선과 알파선의 오른쪽 주황 분포로 둘러싸인 면적은 1 빼기 베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알파인데 요거하고 요쪽하고의 넓이가 1 빼기 베타입니다. 요 1 빼기 베타, 요 면적이 1 빼기 베타인데 이것을 검증력이라고 합니다. 이 검증력이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력이 크다는 것은 H0를 기각하는 게 맞을 때 기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0를 기각하는 게 맞아요. 맞을 때 그렇게 맞도록 우리가 판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작게 하는 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알파를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1-베타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검정력이 낮아진다. 그러니까는 H0가 맞는데 H0가 맞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항상 작게 하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알파를 0.01이 아니라 0.05로 주로 많이 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 분포는 화재가 나지 않는 것, 주황 분포가 화재가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림보다 이 분포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화재가 나지 않는 것과 화재가 나는 것이 겹쳐진 것으로 둘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1 빼기 베타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 검정력이 낮은 것입니다. 분포가 이런 모양이면 알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검정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화재가 날지 안 날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을 경우와 날 경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알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1 빼기 베타 값이 검정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매우 겹치거나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우리가 겪을 일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네, 그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보여드린 거, 첫 번째 그림 어느 정도 겹쳐져 있는 거, 두 번째 그림 거의 겹쳐져 있는 거, 세 번째 그림 분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 중에서 첫 번째 그림처럼 어느 정도 겹쳐져 있는 그런 분포가 우리가 흔히 겪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책을 참고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설과 검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알파, 베타 오류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